천일초 살인사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별에게 살해당한 남자의 이야기다. 별에게? 대체 어떻게? 무슨 별? 시답지 않은 농담하지 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차차 이야기할 터이니까 당분간 참고 들어주기를 바란다. 별에 최초로 살해당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개가 운석에 맞아 죽은 일이 있었다. 그 운석은 화성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멀고 먼 붉은 별에서 온 돌이 그렇게 작은 동물과 충돌하는 장면을 상상하니 기분이 묘했다. 그 개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최후를 맞이할 운명이었을까? 운석은 뜨거웠을까? 그 순간 개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떠올라 있었을까? 하지만 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어느 날 저물녘 T군은 A군과 함께 외출했다. 장마도 이제 곧 거치려는 무더운 7월 초였지만 끈끈한 검붉은색으로 물든 하늘이 어딘지 모르게 피투성이로 보였다. 그리고 혀에 녹슨 피맛이 느껴지는 것은 세상이 여러모로 화양내가 나기 때문일까? 열광적인 환성이 어둠을 메웠던 제등행렬의 기억은 아직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그 제등이 도쿄의 밤을 날아다니는 무수한 반딧불이 불빛이 되고 이윽고 신세기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암회색 비행기가 돼가는 것을 T군은 구름 저편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T군이 밤하늘에서 별을 찾고 날개를 찾고 우주의 법칙을 찾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것을 A군도 별반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A군은 지금부터 일어날 일에 마음을 빼앗겨 혼자 가슴이 설레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은 유령저택에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유령저택이라고 해도 구미호라든지 다리 없는 여자 귀신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요즘은 초자연이 유행인 듯 천리아니니 예지몽 같은 현상에 관해 하얀 가운을 입은 인간들이 실험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이 유령저택도 그런 부류인 모양이었다. 방울벌레의 울음소리 같은 맑으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등 뒤를 지나갔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굴렁쇠를 굴리는 아이들이었다. 언제부터 골목에서 저것을 하고 노는 아이들을 보게 됐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 소리는 어른들의 몸속에 묻힌 토령을 공진시키는 것 같다. 이런 황혼역에 굴렁쇠를 굴리며 거리를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멜랑꼴리한 어디론가 급히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치민다. 게다가 저 맑은 소리를 들으면 T군이나 A군이나 광기가 생각난다. 커다란 몸집에 항모를 쓴 자신들이 아이들 틈에 섞여 아하하 소리 높여 웃으며 굴렁쇠를 굴리며 먼 나라로 가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굴렁쇠를 굴리며 밤과 낮의 경계를 영원히 누비는 모습이 떠오른다. 고양이가 비웃고 있었다. 전봇대에 꼬리를 감고 두 사람을 물끄러미 살피고 있다. T군은 그런 고양이를 못 본 척하면서 고양이의 웃는 눈은 초승달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문제의 유령저택은 우시곰의 변두리 비탈을 빙빙 돌듯 올라가다 말고 중간에 어느 골목길 안에 위치한 모양이었다. 전에는 낙적된 게이샤가 살았다고도 은퇴한 신발가게 주인이 살았다고도 하는데 현재 사는 사람은 도라라는 할머니와 다에라는 손녀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집 관리를 맡고 있을 뿐 소유자는 근처 요정의 주인인 모양이었다. 두 사람 다
낮에는 요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저녁에 설거지를 하기 전에 도라가 집으로 돌아가 잠깐 쉬는 동안 다혜는 가게를 청소하고 다혜가 집으로 돌아가면 도라가 가게로 나왔다. 따라서 밤에는 부득이 손녀인 다혜 혼자 집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따금씩 이웃 사람이나 가게 종업원이 함께 있어줄 때도 있었지만 잇따라 일어나는 이변에 모두 새파랗게 찔려 도망치는 바람에 한 번 이 집에서 밤을 보낸 자는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A군이 이 집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의 어렸을 때 친구가 표구사인 부친과 함께 이 근처를 돌고 있기 때문인데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전부터 유령이 나오는 집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령인지는 또 왜 그런지 모두 말하려 하지 않고 좌우지간 집에서 소리가 나고 돌이 쏟아진다 라고만 했다. 호기심 많은 A군이 궁금한 마음에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이 판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괴 현상이 심해져서 밤에 집이 어찌나 울리는지 이웃 주민들까지 도망치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T군에게 했다. 그러자 원래부터 기계와 비행기 그리고 광석을 좋아하던 T군은 돌이 쏟아진다라는 부분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서양 문헌에는 이따금씩 그런 기술이 나온다고 했다. T군이라면 보고 싶어 할 것이라는 A군의 생각대로 된 셈이었다. 그래서 A군은 친구의 연주를 이용해 그 저택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람강기한 작가 T군이라면 원인을 알 수 있을지 모른다는 다소 빈약한 근거였다. 그러나 도라 할머니는 좌우지간 원인이 밝혀지면 좋겠고 이런데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부디 꼭 와달라. 라고 A군의 친구에게 애걸복걸했다고 한다. 비슷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서 들은 적이 있다고 T군은 가는 길에 이야기했다. 아카시 사범학교 선생한테서 옛날 사본을 빌린 적이 있는데 에도 시대에 히로시마 미요시라는 곳에 엄청난 귀신한테 시달린 저택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 가는 저택하고 현상이 비슷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것이다. 옅은 구름을 물들인 꼭두선이 빛은 응고되기 시작한 피처럼 검붉은 색으로 변해갔다. T와 A 두 사람은 물을 끼얹은 해묵은 돌계단을 올라가서 A군의 친구가 그려준 약도를 보며 좁고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따라 올라갔다. 주변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조용해서 마치 그 일때만 다른 차원에 빠져버린 듯 싶었다. 지기 직전인 수국의 젖은 잎사귀, 응달에 늘어선 꽈리 화분의 붉은 빛만이 묘하게 생생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생선을 조리는 짭조름한 냄새와 밥이 끓는 전내가 풍길 듯한 골목이지만 말이다. 저절로 겹쳐지는 계단 소리도 조심스러워서 두 사람은 숨 죽이고 널담 옆을 나아갔다. 약도에 따르면 저택은 다음 모퉁이를 돌아 끝까지 올라간 곳에 있다고 했다. 한 발 앞서 모퉁이를 돈 A군은 문득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고개를 들었다. 좁다란 계단 위로 왜 그런지 그곳만 가라앉은 듯이 어두운 저택이 보였다. 그러나 마음에 걸린 것은 저택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다시 걸음을 떼려 한 순간 뒤에서 따라오던 T군이 숨을 훅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눈을 든 A군은 자신이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를 알았다. 허공에 아이가 떠 있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오싹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낡고 커다란 일본 인형이었다. 그것이 문설주보다 훨씬 높은 곳에 어슴풀의 검붉은 빛을 받으며
똑바로 선 자세로 떠 있었다. 물론 T군과 A군 모두 혼비백산해서 인형만 뚫어지게 쳐다본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어디 실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낚싯대로 늘어뜨린 것이 아닌가. 눈을 크게 뜨고 인형 바로 밑까지 가보았지만 인형의 벗은 발바닥이 하얀 꽃잎처럼 나란히 보일 뿐 장치 같은 것은 있을성 싶지 않았다. 그러던 때 갑자기 인형이 휙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 버렸다. 두 사람은 눈을 껌뻑거렸다. 핏기가 가셨던 온몸에 천천히 체온이 돌아왔다.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몇 초 전까지 자신들이 마른 침을 삼키고 쳐다보던 것이 꼭 거짓부렁 같았다. 무슨 커다란 새라도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좌우지간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서 작은 문설주 사이를 지났다. 동시에 딱 멈춰 섰다. 주변에 아직 빛이 남아있는데도 그 부근만, 저택부지만 완전히 날이 저물어 버린 밤 같았다. 묵직한 어둠에 휩싸인 집, 마치 그곳만 강한 중력의 멍에를 메고 신음하는 것 같았다. A군은 오기 전까지는 반신반의, 반쯤은 재미였음을 이 순간 인정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유령저택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되돌아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없는 허세를 끌어모아 실례합니다 하고 호방한 척 소리를 쳤다. 될 대로 되라 라며 가슴을 쑥 내밀고 기세 좋게 현관문을 드르륵 열었다. 그리고 또다시 A군은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다. 집안 또한 어두웠기 때문이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복도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끈적거리는 공기가 살갗에 들러붙었다. 눈이 어둠에 익을 때까지 기다려 보았지만 커다란 유리문도 있는데 유난히 어두웠다. 하얀 얼굴이 복도 안쪽에 쓱 나타나서 A군은 또다시 움찔했다. 그러나 그 얼굴에 놀란 빛이 떠오르더니 실눈으로 물끄러미 이쪽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 집을 지키는 처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가씨가 다혜시로군요. 도라 할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죠? 우리가 오늘 이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부침성 있게 말을 붙여보았지만 다혜는 순간 난처한 얼굴을 하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가 버렸다. 아마도 과묵한 처녀인 모양이다. 납득했으려니 하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준비해온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손님 방으로 보이는 4평쯤 되는 방에 자리 잡았다. 전등을 켜기는 했지만 역시 어둑어둑했다. 툇마루 문을 열어젖히고 발을 늘어뜨려 두었는데 이미 해가 졌는데도 바깥이 더 환할 지경이었다. A군은 이거 큰일 났다고 내심 후회하기 시작했다. D군은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런던에 도착한 항공기의 쾌거와 새 카메라 이야기, 엽서 가격 인상에 대한 불평을 담담히 계속했다. 그러나 A군은 옆방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다혜가 못내 신경이 쓰였다. 다혜는 정좌를 하고 구석에 대기하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보라고 하려 했으나 어쩐지 그럴 수 없었다. 혹시 이 처녀는 늘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다혜가 이렇게 정좌하고 구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A군은 등골이 오싹했다. 이런 집에서 용케 혼자 집을 본다. 마음이 굳센 건가? 아니면 둔감한 건가?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어쩐지 썰렁하네. 역시 귀신 탓인가? T군은 느긋하게 중얼거리면서
엽권련을 꺼내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스가루 칠기 테이블 옆에 계절이 지난 화로가 있었다. 어쩌면 이 집에서는 1년 내내 화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T군은 슬그머니 거기다가 재를 떨었다. A군은 문득 시선을 느꼈다. 처녀가 이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A군은 은근슬쩍 그 시선을 쫓았다. T군일까? 아니, 아니다. 처녀는 지금 쪽빛 도자기 화로를 보는 것 같았다. 이윽고 A군은 또 다른 것을 알아차렸다. 처녀의 얼굴 뒤에 하얀 얼굴이 또 하나 있었던 것이다. 어두운 옆방에 한 명 더 있었다. A군은 저도 모르게 엉거주춤 일어섰다. 처녀의 얼굴에 놀란 빛이 떠올랐다. 아니, 저건... A군은 T군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가리켰다. 아까 허공에 떠있던 인형이 처녀 뒤쪽으로 보이는 실렁에 앉아 있었다. 저 인형이 어떻게 여기에... T군도 안색이 달라졌다. 가까이에서 본 인형은 꽤 컸고 그 빈곤한 표정이 처녀와 흡사했다. 두 사람은 몰래 각자 한숨을 쉬었다. 저 다혜씨, 여기는 이제 됐으니까요. 방에 가서 쉬세요. 우리가 깨어 있을 테니까요. 도라 할머니가 돌아오면 우리가 먼저 자라고 했다고 이야기할게요. A군이 다혜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옆방의 어둠이, 실렁의 인형이,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처녀, 다혜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얼른 새장기를 닫아서 인형과 처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다. 네. 처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스스 일어나서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다. 자는 방이 그쪽에 있는 모양이었다. A군은 즉각 새장기를 꽉 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로 포도주를 따라주며 빵을 안주 삼아 마셨다. 환담하던 도중에 이번에는 T군의 눈썹이 꿈틀했다. 거기 누구냐? 마당을 향해 소리쳤다. 부풀어 오르는 어둠. 아직 어슴풀에 빛이 남은 마당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아이고, 이거 실례합니다요. 덧조거리를 입은 깡마른 남자가 툇마루 밖에서 불쑥 나타났다. 저는 저기 아래쪽에 사는 정원사인데요. 있을 리가 없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말입죠. 이웃집도 이사 갔지. 아래쪽 거리엔 전단이 뿌려져 있지. 두루두루 위험하니까요. 근데 나리는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마가 후지산 같은 제법 훤칠한 남잔데 눈초리가 날카로웠다. 도라 할머니한테 부탁을 받고 오늘만 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워낙 떠들썩한 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A군은 자기가 벌벌 떨고 있다고 그 남자가 생각하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농담처럼 말했다. 정원사는 크 하고 묘하게 웃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집은 떠들썩하답니다. 할멈한테 허가를 받으셨다면 됐습니다. 여기 사정도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럼 편히 쉬십시오. 정원사라는 남자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당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남자의 묘한 웃는 표정과 웃음소리는 내내 그곳에 남아있는 듯 했다. 물론 그도 이 집 소문은 들었을 것이다. 포도주를 몇 잔 비우고 나니까 겨우 진정되었다. 이제는 인형도 안쪽에서 자고 있을 처녀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가십과 세계 일주 항로 계획을 주고받았다. 그때 그것은 돌연히 시작되었다. 병에 든 포도주가 3분의 1쯤 남았을 때였다. 쿵소리가 나더니 바닥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대화를 중단하고 마주 보았다. 무심코 돌아보니 화로가 엎어져 있었다. 한아름도 더 될 듯한 무겁고 큼직한 화로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해 눈을 둥그렇게 뜰 겨를도 없이 이어서 쇠장지를 탕탕 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옆방으로 통하는 쇠장지였다. 마치 그 좁은 방에 사람이 가득 들어차 있고 일제히 저쪽에서 장지문을 치는 듯한 소리였다. 쇠장지가 흔들리고 휘어지고 떨렸다. 큰 북을 두드리듯이 거센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것이 도무지 빈방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을 열어볼 수는 없었다. 집 울림. 이걸 단순히 집 울림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되는 걸까? 발이 흔들리고 기둥이 떨렸다. 배에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큰 땅울림 같은 음향이었다. 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다다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솟구치는 힘은 대지진처럼 폭력적이고 거침이 없었다. 다만 지진과는 달리 다다미 한 장 한 장을 명백히 다른 힘이 밀어 올리는 탓에 바닥이 출렁이고 다다미의 가장자리가 떴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려 했지만 바닥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통에 가만히 있기도 힘들었다. 게다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말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다. 느닷없이 폭풍 후 휘몰아치는 바다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데다 무서움보다 놀람이 앞서서 두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그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고 갑자기 집 울림이 멎었다. 이 또한 갑작스러웠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것이 거짓말처럼 고요한 정적이 집을 감쌌다. 두 사람에게는 그 침묵이 되레 무서웠다. 소동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두 사람 모두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뒤집힌 화로가 공중에 떠 있었다. 다다미 위에는 화로에서 쏟아진 하얀 잿더미가 쌓여 있었다. 텅 빈 화로가 공중에 정지 상태로 떠 있는 것을 두 사람은 언제든 도망칠 수 있도록 한쪽 무릎을 세우고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 다 제발 부탁이니 내 머리 위에는 떨어지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굴에 쓰여 있었다. 그때 발밑이 출렁이고 두 사람은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다다미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온 방에 먼지가 날렸다. 바닥에 난폭하게 내동댕이 쳐져서 다다미의 얼굴을 세게 부딪힌 그들은 아픔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바닥 한복판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 안에 떨어진 화로가 우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우물인데? 정말 우물이네. 근데 아까보다 화로가 훨씬 더 커 보이지 않아? 쭈뼛쭈뼛 우물을 들여다보자 저 깊은 곳에 두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둥근 수면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흔들렸다. 또다시 세찬 힘이 발밑에서 솟구쳐서 두 사람은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 옷자락이 펄럭거리고 기나긴 비명이 들린 다음 차가운 물에 풍덩 빠졌다. 아픔과 공포, 혼란과 충동.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서 열심히 헤엄쳤다. 물에서 어쩐지 달짝지근하고 좋은 향기가 났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A군, 여기 줄사다리가 있는데? T군의 목소리에 이어서 그가 물 밖으로 기어 올라가는 기척을 느낀 A군은 황급히 손을 휘저어 밧줄을 찾아낸 다음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다. 미끌미끌한 벽, 좋은 향기가 나는 벽을 올라갔다.
천장 쪽에 환한 빛이 보였다. 이제 곧 출구다. 숨을 헉헉 몰아쉬며 환한 곳으로 기어나와 보니까 두 사람이 빠졌던 우물은 그들이 들고 온 포도주 병이었다. 두 사람은 포도주에 젖은 생쥐꼴로 스가로 질기 테이블 위로 나와서는 포도주색으로 물든 유카타에서 피어오르는 강렬한 알코올 냄새에 취해 그곳에서 한숨을 돌렸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커다란 초승달이 두 개 쓱 떠올랐다. 초승달은 눈을 깜빡거리더니 야옹 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울었다. 이 저택으로 오는 길에 전봇대에서부터 따라온 고양이였다. 포도주 냄새를 맡고 툇마루로 올라온 모양이었다. 뜨뜻미지근하고 거대한 혀가 다가와 두 사람의 몸에 찰싹 덮였다. 두 사람은 소리를 질렀다. 거칠거칠하고 분홍빛과 잿빛이 뒤섞인 것이 두 사람의 온몸을 핥아댔다. 질식할 것 같아서 A군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고양이 혀 밑에서 기어나가려 했다. 똑같이 숨을 몰아쉬면서도 옆에서 T군이 황홀하게 말했다. 와, 이거야말로 부위 감각이 틀림없네. 따뜻하고 미끌미끌하고 유연하고 부드럽고. 아니, 내가 아니라 고양이 혀가 부위인가? 아니면 이러고 있는 내 몸이 부위인가? 정말 모르겠는걸. 핥을 대로 핥고 만족했는지 아니면 취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됐는지 이윽고 고양이는 천천히 가버렸다. 침 범벅이 된 두 사람은 겨우 숨을 돌리고 테이블 구석에 놓여있던 옆걸련에 걸터 앉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까까지 내가 피우던 담배에 지금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니 말이야. 티구는 불만스럽게 말했다. 와, 별이 무척 아름답다. A군은 하늘을 가리켰다. 완벽한 별 모양을 한 별이 새까만 하늘에 늘어서 있었다. 바보 같은 소리. 자네는 달이나 별이 정말 존재하는 줄 아나? 저건 검은색 종이에 붙인 은박지야. 사실 하늘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티군이 업신여기듯이 중얼거렸다. 그럼 저건 뭔데? A군은 성이 나서 다른 것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다해가 있었다. 공중에 뜬 다다미 위에 다해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뒤쪽에는 인형이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힌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럼 저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오, 알았다. 티군이 벌떡 일어섰다. 이 집에서 소동을 일으킨 건 바로 저 처녀야.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춘기의 힘이야. 잠재적인, 아직 눈뜨지 않은 에로스의 힘이 이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끌어내는 게 틀림없어. 티군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허공에 떠있는 처녀를 향해 흥분해서 소리쳤다. A군도 허둥지둥 T군을 쫓아 밖으로 나갔다. 달밤에 두둥실 떠있는 다다미와 처녀. 보기 나름으로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장면 같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래, 맞아. 저 처녀가 살기 시작하면서 이 몇 달 전부터 지불림이 한층 더 심해졌어. 억압된 에너지가 이 집하고 공명해서 엄청난 힘이 된 거야. 다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게 이 지불림이란 말이야? 그래. 이봐, 집안에 또 누가 있는데? A군이 흥분하는 T군을 달래듯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삭삭. 낙엽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서 몰래 발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이 가지고 온 포도주병이 놓여 있었다. 누구냐? 다다미 위로 몸을 굽히고 있던 남자가 그들을 획 돌아보았다.
먹으로 선이라도 그은 듯 뚜렷한 후지산 이마. 아까 왔던 정원사가 다다미 위 잿더미에서 무슨 덩어리를 집어 소매자락에 넣더니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어? 여태들 계셨습니까? 벌써 도망친 줄 알았는데쇼. 뭘 하는 겐가? A군이 딱딱한 목소리로 추궁해도 정원사는 조용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할멈이 화로에다가 푼돈을 모아놓았거든요. 1년 365일 눈 닿는 데 놓고 망보고 있었던 셈입니다요. 줄곧 확인할 기회를 노렸는데 늘 저 계집애가 할멈이 돌아올 때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야죠. 저도 물론 낮에는 일 때문에 바쁜 몸이고 말입죠. 하지만 오늘은 나리가 계집애를 재워준 덕분에 기회다 싶었죠. 이 유령저택을 얕보는 여러분 같으면 쿵쿵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주랭랑 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끈질기시네요. 그럼 니놈은 돈을 훔치기 위해서? 눈치가 빠르시네. 정원사는 싱긋 웃었다. 그러나 소맷부리에서 흐릿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날카롭고 뾰족한 비수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아이고, 이젠 뭐 어쩔 수가 없네. 유령저택에서 두 분 다 죽어주셔야 되겠어. 이 저택은 온갖 기괴한 일을 벌인 끝에 드디어 사람까지 죽인 셈이 되었네. 정원사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T군과 A군은 뒷걸음질 치려 했다. 그러나 어두운 마당에서 서로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둘 다 뱀 앞의 개구리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했다. 내가 두 분께는 원한은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이 말이요. 흐릿하게 번쩍이는 비수를 겨눈 채 정원사가 발을 걷고 툇마루로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이거야 원, 어쩔 수가 없구만. 나는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즉, 저택을 들어서 옆으로 흔들었다. 그 결과는 기초 물리를 배운 자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원사는 툇마루에서 튕겨나와 추락했다. 화로와 테이블 그리고 포도주 병도 마당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 물림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나는 즉시 저택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았다. 가구도 엉망진창이 됐지만 분명히 그들이 되돌려 놓아줄 것이다. 정원사는 포석에 머리를 부딪혀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마당에서는 T군과 A군이 입을 딱 벌리고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화로와 나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어느새 공중에 떠있던 다다미는 마당 구석에 착지하고 처녀는 인형을 안은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아마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윙크했다. 이제는 알겠는가? 이상이 정원사가 별에게 살해당한 이야기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내가 죽인 것이기도 하고 또 중력의 법칙에 따라 지구의 머리를 부딪혀 숨을 거둔 것이기도 하니까 지구라는 별에게 살해당했다고 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나는 삼각형이 아니고 검은색 종이에 붙인 은박지도 아니다. 그 점은 이제 휘영청 밝은 달을 올려다보는 T군과 A군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